자, 이번 강의 공법 체계도 40번째 주택법의 6번째 강의입니다. 주택법의 마지막 강의로 주택의 공급에 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그 주제들은 입주자 모집 승인, 우리 공급할 때도 승인을 한번 더 받으셔야 됩니다. 모델하우스 오픈하기 전에. 자, 우리나라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죠. 분양가격 제한제도. 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분양 원가도 공시를 해야 되고, 또 저당권 설정 제한이라는 건설회사 의무,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양도양수하시면 안 되고, 또 부동산 규제를 더 세게 하기 위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전매행위 제한, 이런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급이라는 말의 의미는 분양과 임대를 말합니다. 자, 공급이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되는 주택이나 이 복리시설, 상가 같은 것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공급이다. 자, 주택법상 공급에는 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립니다. 분양과 임대가 모두 공급에 들어갑니다. 다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다음을 제외한 사업 주체, 자,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하고 이 공공사업 주체가 50% 넘게 총 지분을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여기 노란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 주택을 입주자 모집을 할 때, 자, 이 모집이라는 게 공고죠. 견본주택 오픈을 해서 청약 같은 거 받아가지고 입주자 모집을 할 때는, 선분양 같은 걸 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 복리시설 상가 같은 경우는 신고입니다. 이 복리시설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으니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제외한 사업 주체는, 자, 입주자를 모집을 하고자 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모델하우스 오픈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입주자 모집을 하려면 시군구청장한테 사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 말고 이 건축 허가를 받아서 이게 주택과 주택 외의설을 동일한 건물로 짓는 것, 이게 이제 우리 기존에 배웠던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포함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뿐만 아니라 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상복합 300개 미만으로 주상복합을 건축하는 경우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고 모델하우스를 오픈해야 되고, 노란색의 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리시설은 신고 대상이라는 사항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주자 모집 승인.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승인이 두 번 나오는 겁니다. 건설할 때는 설계도를 준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고, 입주자 모집, 모델하우스 오픈할 때도 이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시군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고 모델하우스 오픈을 해야 됩니다. 자, 요 그림처럼 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은 건설할 때 받아야 되는 승인이고, 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 이 견본주택 오픈하기 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서 이 분양, 입주자 모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견본주택 오픈하기 전에. 자, 그래서 입주자 모집 승인에서 아파트가 다 이게 우리 선분양으로 다 분양이 되면 착공신고하고 바로 이제 공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년 안에 공사 착수니까. 이 기간 안에, 5년이란 기간 안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서 견본주택 오픈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것들을 다 분양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 그 5년 안에 공사 착수를 하지 못하면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고 견본주택을 오픈했는데도 이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고 계속 미분양 상태로 방치되고, 그래서 이게 5년이 넘어가 버리면 이 5년 안에 이 공사 착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파악할 것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승인 절차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모델하우스 오픈을 해서 이제 견본주택에서 분양하기 전에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 그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을 때는 그 제출한 서류가 있는데, 이 마감자재 목록표, 이 견본주택에 사용된 그 마감자재의 규격이나 성능 재질을 표시한 이 바닥재나 벽재 같은 것들, 벽지, 이런 마감자재의 재질, 규격을 적은 마감자재 목록표, 그다음에 모델하우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자,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 같은 거를 신청하려면 이 목록표와 이 영상물 같은 걸 제출해야 되고, 이 공공사업 주체도 제출해야 됩니다. 공공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은 안 받지만 이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이 시군구청장한테 마감자재 목록표와 이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도 제출해야 됩니다. 공공사업 주체도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건설하기 전에 이런 영상물이나 목록표를 제출해야 되고,
이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을 때 목록표와 영상물을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공공사업주체는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공공사업주체도 입주자 모집 승인은 받지 않지만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이 목록표와 영상물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출받은 시군구청장은 2년 이상 보관해야 되고요. 이 시험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주체가 모델하우스에서 공급을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마감자재 목록표 이런 것들을 입주 예정자한테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마감자재 생산업체가 부도나 제품의 품기 등으로 원래 품질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품질 이상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기존 품질보다 더 좋은 품질로 이 마감자재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죠. 마감자재 생산업체가 부도나서 다른 자재를 시공할 때는 기존에 제출한 서류에 있는 마감자재보다 더 같은 품질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제. 자, 분양가 상한제. 이 분양가격 제한이라는 게 분양가 상한제도죠. 자, 사업주체는 일반인들한테 공동주택을 신규 분양할 때, 자, 다음의 지역에서 자, 공동주택을 이 공공택지에서 신규로 분양하거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도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일 때는 자,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모두 시행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인 민간택지도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이런 지역이면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공공택지에서는 그냥 조건 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신규 공급하는 공동주택, 그리고 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도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지역이면 이 법으로 정하는 분양가격 이하로 싸게 공급을 해야 됩니다. 주변에 새 아파트 시세를 조사해서 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강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분양 아파트가 이 공공택지에서 신규 분양하는 공동주택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도 심의를 거쳐서 별도로 정하면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 점선을 기준으로 여기 땅이 공공택지고 옆에 있는 땅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입니다. 이 공공택지에서는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든 신규 분양하는 연립이든 신규 분양하던 다세대든 간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해서 여기 색깔이 안 들어간 이 주택은 공공택지에서 짓는 공동주택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모두 시행을 해서 주변에 새 아파트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합니다. 단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으로 짓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분홍색으로 체크하는 것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는 것.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으면 고급자재를 써서 비싸게 분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변 새 아파트 시세보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이거는 준주택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무조건 안 받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공택지에서 신규 분양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모두 적용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으로 짓는 이런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고 이 오피스텔도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나오면 국토부 장관님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이 공동주택을 분양을 해야 되고 그런 지역이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도 이 공동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분홍색으로 체크한 부분은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니까 공공택지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에서만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을 하고 그 이외의 주택일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앞에서 이 공공택지 외인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고 했었죠.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정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자,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인 민간택지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이 다음 기준 기역이든 니은이든 디귿이든 하나만 맞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의를 거쳐서. 그러면 공공택지 외의 택지도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정하는 지역은 기역이든 니은이든 디귿이든 하나에 걸리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를 만약에 10월 1일 날 정한다 그러면 그 직전월이니까 9월입니다. 9월. 9월로부터 소급해가지고 12개월간, 자, 이게 12개월간 소급해서 분양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 자, 12개월간 2배를 초과한 지역. 자, 이게 뭡니까? 주택 분양가격 상승률이,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는 지역. 12개월간. 자, 그 다음에 3개월간 소급해서 주택의 매매 거래량이 전년과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한 지역. 자, 12개월간 2배를 초과한 지역들. 3개월간 20% 이상 증가한 지역들. 그 다음에 2개월 정도 계산을 해서 자, 12개월, 3개월, 2개월을 조사해서 자, 전체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2개월 동안 5대1을 초과한 지역. 국민주택 규모 소형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10대1이 2개월 동안 이렇게 초과한 결과가 나오면 여기도 민간택지인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고, 자,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공공택지, 외의택지, 민간택지도 국토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정하면 여기서 분양가상한제를 하는데 이거를 정하는 조건이 이렇게 3개가 있다는 겁니다. 12개월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과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한 지역들, 또 주택 매매가 활발해졌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이 2개월간 모든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2개월간 초과하거나 아니면 2개월 동안 국민주택 규모 소형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넘어가 버리면 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억이나 니은이나 디귿에 걸리면. 그리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하려면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도 하려면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되고, 국토부 장관이 그 민간 택지에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계속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의를 거쳐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해제를 해야 되고요. 자, 시도나 시군구청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인정되면 국토부 장관한테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시도나 시군구가 국토부 장관한테 해제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은 40일 안에 심의를 거쳐서 해제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40일 안에 해제 여부 결정. 여기까지가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정하는 그런 세부 지역들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이나 니은이나 디귿 12개월간 2배, 3개월간 20%, 2개월간 5대1 이런 거, 이런 조건 중에 하나 맞으면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 요청 들어왔을 때는 40일 안에 심의를 거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 요청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 앞에서 봤었죠.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에서 공동주택으로 심의를 받은 주택,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150m 이상 중에 하나만 걸리면 이런 3가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자, 우리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3가지가 있었으니까 그런 모두 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양가격 공시문은 아파트 분양 원가를 외부로 공개하는 건데 이것도 공공택지든 공공택지 외의택지든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모두 공시를 해야 됩니다. 자, 공공택지 안에서든 공공택지 외의택지든 이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면 자, 이게 그 분양 원가를 이렇게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으로 나눠서 공시를 해야 되는데, 자, 공공택지 안에서는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나누는 거고,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만약에 한다면, 아까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6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이 분양가격,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데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가 얼만큼 들었다라는 걸 외부로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공공택지 안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거로 분양을 할 때는 이주자 모집 승인 같은 걸 받고 나서 이 모집 공고에다가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 3개 항목으로 나눠서 공시하는 거고, 공공택지, 외의택지도 아까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적용할 수 있죠. 분양가 상한제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면 민간택지에서도 6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분양가격을 공시를 해야 된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더라도 이 분양 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된다면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입주자 모집 승인 같은 걸 할 때 6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분양 가격을 외부로 공시를 해야 된다.
공공택지 아니든 공공택지 외의 택지든 분양가 상한제면 모두 분양가격을 이 항목별로 나눠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자, 분양가 심사 같은 걸 하기 위한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에 설치 운영을 해야 된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자, 다음 주제 공급질서 교란금지. 자, 주택부에서는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가 있습니다. 자,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지역이나 직장조합 같은 거 가입해서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주택상환사채, 또 이 무주택자들이 주택조합에 들어가서 조합원 지위를 얻거나 무주택자가 주택상환사채 같은 걸 갖고 있다가 주택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회사채, 자, 입주자 저축 통장, 무허 건물 확인서, 이주대책자 확인서, 이렇게 이 무허 건물을 갖고 있던 건물주가 이게 철거를 당하면 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확인서를 내줍니다. 무허가 주택을 갖고 있다가 강제 철거당하면 무허 건물 확인서라는 걸 발급해 주는데 이런 걸 갖고 있다가 양도 양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중개업자가 알선 광고에서도 이런 것들은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이기 때문에 또는 지위이기 때문에 주택부에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이 네 가지 증서나 지위는 양도 양수하시면 투기를 보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자, 주의할 점은 알선 광고도 금지행위인데 공급질서 교란에 걸리는 건데 저당 행위는 상관없습니다. 주택조합원의 지위나 주택상환사채를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 쓰는 건 괜찮은데 그 밖에 뭐 매매라든가 증여라든가 같이 이렇게 양도 양수한다든가 알선 광고는 금지행위입니다. 자, 이렇게 위반했을 때는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도 되고 동시에 여러 가지 또 제재 조항이 있는데 자, 불법으로 양도 양수한 사람에게는 국토부 장관이 사업주체가 공급 지위를 불법 양도 양수인한테 모두 다 공급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불법 양수인한테 모르고 이 주택을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또 법정된 가격을 사업주체가 지급을 하면 지급한 날에 다시 환매해 올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양수한 사람한테 이 아파트 계약을 체결해서 그 불법 양수인이 아파트 계약을 해서 아파트를 받았더라도 사업주체가 일정한 가격을 지급하면 다시 환매할 수 있고 또 퇴거 명령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도록 10년 정도 이내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주의사항. 자, 이렇게 무효화 취소, 환매, 퇴거 명령,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양도 차익의 몰수라는 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양도 차익을 몰수하는 규정은 이 제재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네 가지 규정하고 동시에 우리 앞에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처벌까지 걸립니다. 주택조합의 지위를 양도 양수하거나 상환사채, 입주자 저축증서, 무허 건물 확인서를 양도 양수하거나 알선 광고에서는 다 이렇게 공급질서 교란에 걸리고 징역이나 벌금 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이런 네 가지 제재 조항까지 같이 받는데 이 제재 규정에 양도 차익의 몰수라는 건 없다는 사실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 저당권 등의 설정 제한. 자, 이 규정은 건설회사가 이 저당권 같은 걸 설정을 하면 안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분양받은 사람한테 피해 주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자, 일단 이 금지 규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 자, 이게 주택조합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인데, 자, 문제는 중요한 거는 일단 이 주택조합 말고 나머지 사업주체는 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아까 앞에 있었죠. 우리가 이제 주택을 분양을 할 때 견본주택 오픈하기 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먼저 내고, 자, 아파트가 완공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분양받은 사람들이 피해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당권 등의 설정, 전세권이나 지사권의 설정, 이중으로 매매하는 행위가 금지인데 이 뒤에 있는 그림을 좀 보십시오. 그림 보시면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먼저 하죠. 건설하기 위해서.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제 공사를 착수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입주자 모집, 모델하우스 오픈을 해야 되죠. 모델하우스 오픈하기 위한 승인 신청일로부터입니다. 여기서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델하우스가 입주자 모집 승인 받고 견본주택을 오픈해서 청약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다 분양이 돼서 계약금이 들어오고 중도금입니다. 중도금 같은 게 들어오고 나서 잔금까지 치러지겠죠. 그럼 건설회사는
보통 모델하우스 청약 신청을 받아서 모두 분양이 된 다음에 요 계약금이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아파트를 짓습니다. 요 시기부터. 자, 우리 사업계획 승인 받아오는 땅에다가 모델하우스 오픈해서 청약을 받고 이제 아파트가 다 분양되면 이제 계약금 같은 게 들어오고 중도금 같은 게 들어오겠죠. 계약금, 중도금이 막 들어올 겁니다. 잔금이 들어오면 건설회사는 요 계약금 들어올 요 시기부터 아파트를 본격적으로 짓는 겁니다. 자, 문제는 잔금을 치르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잔금 치르고 나서 하루나 이틀 뒤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로부터 60일까지는 건설회사는 여기서부터 60일이 된 요 날까지는 건설회사가 저당권 같은 걸 설정을 하시면 분양받은 사람들이 피해보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이 금지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주택조합이 아닌 사업주체는 이렇게 따지는 건데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일 때는 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이 출발점이 아니라 여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아파트가 다 완공되고 나서 잔금 치르고 하루나 이틀 뒤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요 기간까지 저당권 설정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앞으로 가셔서 자, 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로부터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죠. 거기서부터 출발점으로 해서 자, 아파트가 다 완공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은 잔금 지급일이 아니죠. 잔금 지급일보다 하루나 이틀 뒤인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 다른 말로 하면 입주 예정자한테 통보한 입주 가능한 날. 자,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은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별도로 통보한 입주 가능한 날로부터 60일까지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저당권 같은 이런 담보 물건을 설정한다든가 전세권이나 지상권, 등기되는 임차권 같은 제한 물건을 설정하면 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해야 되는데 막 전세권자가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저당권 설정해서 건설회사가 돈 빌려 쓰고 이중으로 매매나 증여하면 분양받은 사람들이 피해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그림에서 이 주택조합일 때는 출발점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 출발해서 60일을 따지는 거고 주택조합이 아닌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을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이 기간 동안을 잘 계산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중도금 대출이 있습니다. 자, 이게 저당권 설정은 금지되는 거는 건설회사가 돈 빌려 쓰는 건 안 되지만 입주자가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가 중도금 대출입니다. 중도금 대출 같은 것들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경우는 그 해당 기간 동안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잘 봐두시 바랍니다. 이거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예외이기 때문에. 자, 다음 보시면 이 부기등기. 자, 저당권 설정 같은 걸 제한할 때는 자, 여기 보시면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이중으로 매매하거나 제한 물건 설정, 압류나 가압류 같은 것들이 될 수 없는 그런 이런 행위가 금지된다는 행위를 부기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대제에 대해서는 이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는 거고 제지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주택, 이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는 이 아파트가 다 완공되고 나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동시에 이 해당 내용들을 부기등기로 표시됩니다. 핵심은 이 부기등기가 일종의 이제 외부로 알리는 부기등기 성격이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부기등기를 하는 거고 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가 다 완공되고 나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위에 있는 그림으로 보시면 이 그림이죠. 자, 이게 대지에 대한 부기등기 여기 저당권 설정 금지의 취지를 부기등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 대지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한 날로 여기에 동시에 부기등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 아파트가 완공되어서 건물분에 대해서는 잔금 치를 때쯤 되면 건설회사가 완공된 주택을 보존 등기합니다. 그때 이 부기등기를 해야 된다는 그 시점이 다르니까 이 부기등기의 시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과 동시에 부기등기를 하는 거고 이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아니라 아파트가 다 완공되고 나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그 시기에 부기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자, 투기과열지구는 이제 우리 실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이 세금을 더 강하게 양도세 같은 걸 더 세게 부과하거나 은행 대출을 확실하게 다른 지역보다 규제를 하기 위한 그런 투기과열지구라는 제도가 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해제할 수 있으니까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는 이렇게 2명이 있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의사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정하는 대상이 3군데가 있습니다. 자, 직전월로부터 소급해서 직전월로부터 2개월 동안 주택의 월평균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 소형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2개월 동안 10대1을 초과하고 있으면 투기과열지구를 정하는 대상적으로 첫 번째 항목 2개월간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대1, 국민주택 규모 소형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2개월 동안 유지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직전월보다 분양계획이 전달보다 30% 이상 감소한 지역들, 또 신도시 같은 지역으로 주택 보급률이 전교 평균 이하인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3군데 지역입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3군데 장소에서 정할 수 있으니까 투기과열지구는 2개월 동안 주택 전체의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모두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의 청약 경쟁률을 조사했더니 10대1을 초과한 지역들, 그리고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직전월보다 30% 이상 분양계획이 감소한 지역, 전달보다 분양계획이 30% 이상 감소한 지역들, 또 신도시 개발로 투기 같은 것들이 있는 지역으로서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이런 지역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홍색 부분들이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는 3군데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지정하거나 해제해야 됩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자,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사유가 없어졌으면 지정을 지체 없이 해제를 하여야 한다. 또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한테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는 40일 안에 심의를 거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야 됩니다. 우리 이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할 때도 이렇게 해제 요청, 지정 해제 요청 들어가시면 40일 안에 결정 통보하듯이 이 투기과열지구도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한테, 시군구는 시도지사한테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을 할 수 있고 40일 안에 심의를 거쳐서 결과를 해제 여부 결정을 해서 통보해야 되고 국토부 장관은 1년마다 투기과열지구 계속 유지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고 공고를 해야 되니까 1년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투기과열지구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번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좀 약하지만 이런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를 더 다른 지역보다 강화하는 지역들 있죠. 투기과열지구가 규제가 제일 세고 조정대상지역의 규제가 좀 약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국토부 장관이 이 조정대상지역을 정할 수 있다. 아까 투기과열지구는 시도지사나 국토부 장관 둘이 할 수 있는데 이 조정대상지역은 국토부 장관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대상지역을 정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정할 때는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과열지역과 위축지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열지역과 위축지역. 그래서 과열지역은 보시면 과열지역도 이 국토부 장관이 정할 때 이런 3군데 또 장소가 있는데 자, 과열지역은 자, 이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일단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3군데 장소가 있습니다.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서 3개월간 1.3배를 초과하면서 다음 어느 하나의 3군데 지역.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동시에 2개월 동안 또 조사를 해서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대1, 국민주택 규모 소규모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10대1. 요거는 아까 투기과열지구랑 비슷하네요.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한 지역들, 또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참고로 보시면서
자,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 과열지역으로 들어갈 때는 일단 3개월간 먼저 자료조사를 해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가 넘어가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어느 하나는 추가적으로 2개월 또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청약경쟁률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1, 국민주택 규모만 조사해서 10대1을 초과한 지역들, 아니면 3개월간 또 조사를 해서 분양권의 거래량이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한 지역이면 과열지역으로 조정대상 지역 정할 수 있다. 자, 위축지역은 주택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6개월간 자료조사했더니 주택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 이하로 이렇게 떨어진 지역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과 대비해서 20% 이상 감소한 지역들, 3개월간 미분양 주택수가 전년과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위축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금 위축 지역은 어렵고 이 과열 지역 같은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의 전매 제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을 신규로 공급받으면 자, 사업주체가 공급을 하고 이 공급받은 주택이나 입주자 지위는 10년 범위 안에서 전매가 금지됩니다. 근데 이제 매매나 증여 같은 거 다 금지되는데 상속은 제외죠. 상속은 제외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전매 제한 금지에 걸리지 않겠죠. 근데 매매나 증여 같은 것들은 모두 전매 알선 같은 것들이 금지되는데, 자, 우리가 신규로 분양받은 주택이, 자, 여기 디귿번 위로 보시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자,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경우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일 때 분양받은 사람들은 입주자 지위 같은 것들을 10년 범위 안에서 최대 10년까지 전매나 전매 알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로 싸게 주택을 분양받았으니까 일정 기간 전매나 전매 알선이 금지되는데, 자, 뒤에 보시면, 자, 기산일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 모델하우스 당첨된 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하시고, 요 전매 제한 금지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전매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 넘어가면 더 많은 금액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그 이익의 전매에서 얻은 이익의 3배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벌금으로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추가로 보시면서 3천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오면 많은 금액으로 징수하겠다는 거죠. 전매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를 계산해서 그 금액이 3천만 원 넘어가게 6천만 원 나오면 6천만 원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전매 제한 같은 것들이 이 전매 제한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전매 제한에 안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요거보다는 요걸 좀 먼저 볼까요? 자, 아까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이 공공택지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나눠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아파트는 싸게 분양을 받습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할 수도 있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할 수 있죠.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했는데, 자, 인근의 주택가격의 100% 이상으로 분양했을 때는 5년 투기과열지구 중심으로, 자,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데 공공택지에서 자, 인근의 주택 매매 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으로 했을 때는 8년. 자,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데 공공택지에서 인근의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으로 막 70%, 60% 이렇게 싸게 분양받은 경우에는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되게 어렵죠. 조건이 많아가지고. 자, 먼저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주변 새 아파트 시세보다 낮게 분양을 받는 겁니다. 여기 공공택지라는 땅에서는 자, 낮은 금액이 100% 이상, 주변의 새 아파트 시세 100% 정도 이상으로 분양했을 때는 5년, 그 다음에 이 분양 가격이 인근의 주택 매매 가격, 새 아파트 매매 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이니까 만약에 80%나 90%, 주변의 새 아파트의 80%나 90%를 분양받으면 8년간 전매 금지고, 투기과열 지을 때, 자, 분양 가격이 인근의 주택 매매 가격보다 80% 미만으로 70%, 60% 아주 싸게 분양받았을 때는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이 공공택지, 외의택지도 같은 조건 하에 5년, 8년, 10년이니까 요 기간을 잘 보셨다가 요게 수도권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걸 하면 공공택지와 공공택지로 나눠서 외의택지 나눠서 이렇게 5년, 8년,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는 사실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외의지역들은 3년, 6년, 8년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조건이.
우리 앞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들 여기 보면 이 사업주체가 신규로 분양을 하면 공동주택 10년 정도 범위 안에서 금방 본 그 기간 동안 전매나 전매할선이 금지됩니다. 기역, 니을은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거고 분양가 상한제 할 때는 아까 우리 5년, 8년, 10년처럼 못 파는 기간이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벌조항은 3년 3천만 원이 원칙인데 이 전매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를 계산해서 그 금액이 3천만 원 넘어가면 그 금액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입주자 선정된 지위, 분양가 상한제로 아파트 분양을 받았을 때 이것들이 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 토주택공사한테 동의 얻어서 이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전매 제한 기간이라도 팔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토지공사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규정도 있는데 어쨌든 전매가 가능한 사유. 자, 뭐가 있습니까?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취약, 결혼 같은 이유로 수도권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죠? 세대원 전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 분양받은 지위를 팔고 나갈 수 있는데 요 1번 같은 경우는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수도권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부가 이사를 나갈 때는 분양받은 그 입주자 지위를 팔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건 이제 수도권 안이나 바깥 따지지 않고 요 1번만 수도권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만 부득이한 사유가 된다. 근무나 생업, 질병치료, 세대원 전부가 아니면 3번처럼 세대원 전부가 해외로 이민 같은 거 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 세대원 전부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한테 입주자 지위를 넘겨줄 때 아니면 6번은 혼인 중에 입주자 지위를 배우자한테 일부 증여하는 행위도 부득이한 사유가 됩니다. 여기 이혼했을 때는 배우자한테 전부를 줄 수 있는데 이 혼인 중에는 입주자 지위를 부부 공동 명의로 하기 위해서 일부만 증여하는 행위만 가능하죠. 일부만. 혼인 중에는 일부고 이혼했을 때는 전부를 줄 수 있고 나머지 5는 세대원 전부가 해외로 이민 가거나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를 나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를 나갈 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예요. 1번은 그 조건까지 맞추셔야 됩니다. 노란색 조건까지.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고 6강까지 마무리하신 다음에 주택의 공급에서 한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관련 내용들 공부하시 바랍니다. 자, 체계도 요청과 추가 자료 요청하시면 제가 이렇게 우편이나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험 당일까지 열심히 공부하셔서 우리 관련 내용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주택법 마무리하겠습니다.